비린내 섞인 밤 안개가 낙동강 기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횃불의 술렁임과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칠흑 같은 숲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대제학 이문의 자손이자 한양에서 가장 촉망받는 선비였던 이겸은 허파가 터져나갈 듯한 통증을 느끼며 우거진 덤불을 헤쳤다. 화려했던 남색 비단 도포는 날카로운 가시넝쿨에 걸려 이미 걸레짝처럼 너덜거렸고 외짝만 남은 가죽신 안으로는 뾰족한 돌날이 박혀 발바닥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선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명문가의 주인으로 살았다. 아침이면 서책을 읽고 밤이면 달빛 아래 시를 읊던 평온한 일상은 김치 중에 간계로 짜인 영모라는 단 한마디에 무참히 부서졌다. 아버지는 거열형에 처해졌고 어머니와 누이는 관비로 끌려갔다. 가문의 모든 이들이 죽거나 노역의 수렁으로 던져졌을 때 홀로 살아남은 그는 이제 벼랑 끝에 멈춰섰다. 발밑으로는 시커먼 강물이 굶주린 아가리를 벌린 채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때 바위 틈에서 퀴퀴한 악취와 함께 낮은 신음이 들려왔다. 기어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형색의 노비였다. 역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모진 매질을 견디다 도망친 것인지 사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이겸을 바라보며 마른 손을 내밀었다. 사내의 등에 걸쳐진 것은 뗏물과 피고름이 눌어붙어 원래 색조차 짐작할 수 없는 거친 삼배옷이었다. 이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추노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잡히면 가문의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터였다. 이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몸을 뒤집었다.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았으나 사내의 명줄은 이미 끊어져 가고 있었다. 이겸은 서둘러 자신의 도포를 벗었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값비싼 비단옷을 죽어가는 노비에게 입혔고 자신은 피비린내와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노비의 베옷을 몸에 걸쳤다. 까칠한 삼배가 살에 닿는 순간 이겸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해놓은 거대한 굴레였으며 동시에 그를 지켜줄 유일한 허물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비단옷을 입힌 노비의 시신을 벼랑 아래 강물로 밀어 던졌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찬란했던 과거가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겸은 곧바로 옆에 있던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았다. 고결했던 선비의 얼굴은 순식간에 오물로 뒤덮였다. 곧이어 추노꾼들이 벼랑 끝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물 위로 떠오른 남색 도포 조각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저기 보십시오. 대역죄인 이겸입니다. 저놈이 결국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추노꾼들은 벼랑 끝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더러운 노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베옷을 입은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풍경 속에 섞인 돌덩이와 같았다. 대장 추노꾼이 이겸의 어깨를 발로 툭 차며 혀를 찼다. 이겸은 고개를 깊이 조아리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무서워서. 흐으. 살려주십시오, 나리들. 쳇. 재수없게 병든 노비놈이 여기 있었군. 가자. 시체라도 건져야 포도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니냐. 횃불들이 멀어져 가고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홀로 남겨진 이겸은 진흙 섞인 침을 땅바닥에 뱉어냈다.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쥔 그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었다. 뼈를 깎는 추위보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가 더 뜨거웠다. 이날 조선의 고결한 선비 이겸은 공식적으로 죽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슴에 칼을 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노비 개놈이 차가운 분노를 품은 채 일어섰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지 3년, 이겸의 손에는 서책 대신 낫과 가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짐승보다 못한 노비의 삶을 몸소 익혔다. 말투를 죽이고 눈빛을 흐리며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냈다. 마침내 스스로가 완벽한 개놈이 되었다고 확신했을 때
그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목표는 단 하나, 가문을 도륙했던 좌의정 김치중의 저택이었다. 김치중의 집 대문 앞은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양반들이 줄을 섰고 그 뒤편에는 일자리를 구걸하는 빈민들이 들끓었다. 이겸은 일부러 며칠을 굶어 빼만 남은 몰골로 그 집의 노복장 앞에 엎드렸다. 무슨 일이든 하겠구먼요. 그저 밥 한 술만 주신다면 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노복장은 이겸의 거친 손마디와 구분 등을 훑어보았다. 양반의 기품은 진흙과 세월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그저 말 잘 듣게 생긴 일꾼 하나가 굴러들어온 꼴이었다. 그렇게 이겸은 제 발로 원수의 집 마당쇠가 되어 대문을 넘어섰다. 그의 주인이 된 이는 김치중의 외아들 김명윤이었다. 명윤은 성정이 포악하고 아나무인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겸이 처음 그를 마주한 날 명윤은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애꿎은 노비들에게 매질을 가하고 있었다. 이놈은 새로 들어온 놈이냐? 면상이 아주 재수없게 생겼구나. 명윤이 가래침을 이겸의 발등에 뱉었다. 이겸의 안광이 찰나의 순간 번뜩였으나 이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비굴하게 웃었다. 헤헤, 나리. 소인이 워낙 박색이라 죄송하구먼요. 대신 힘 하나는 장사니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이겸은 명윤의 온갖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다. 명윤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그의 신발을 입으로 물어 옮겼고 그가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화풀이를 하면 기꺼이 인간 샌드백이 되어주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명윤은 이겸을 말귀 잘 알아듣고 입 무거운 충직한 개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겸이 노린 것은 단순히 명윤의 신임이 아니었다. 그는 마당을 쓸면서도 집안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고 물을 길어 나르며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한 대화들을 주워 담았다. 양반들은 노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에 국가의 기밀이나 뇌물, 거래 같은 중대한 사실들을 노비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어느 깊은 밤 이겸은 행랑채 구석에서 숫덩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벽 안쪽에 그날 들은 정보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판서 조항목에게 전할 은자 3,000냥. 사흘 뒤 남대문 밖 주막에서 전달. 이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3년 전 자신의 집안을 태웠던 불꽃보다 더 뜨겁고 치밀한 복수의 불씨가 김치중의 집 심장부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치중의 저택에서 이겸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자였다. 그는 공기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스며들었다.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노비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 짐승, 혹은 움직이는 가구에 불과했다. 서재에서 은밀한 정무를 논할 때도, 안채에서 뇌물로 받은 비단의 수량을 확인할 때도, 양반들은 이겸이 찻상을 내오거나 화로를 가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노비란 귀도 입도 없는 무생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겸은 그들의 오만함을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삼았다. 낮에는 무식하고 힘만 좋은 마당쇠 개놈으로 살며 마당을 쓸고 똥장군을 졌지만 모두가 잠든 밤에는 다시 냉철한 선비 이겸으로 돌아왔다. 그는 행랑채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헛간 지하 바닥에 자신만의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숫덩이로 적어 내려간 그 기록들은 김치중 일가의 목을 쥘 거대한 치부책이었다. 이번에 평안도에서 올라온 인삼 500근은 어찌 되었느냐? 이미 좌상 대감의 비밀 창고로 옮겨두었나이다. 호조 판서에게 줄목은 따로 떼어놓았으니 걱정 마십시오. 서재 밖에서 낙엽을 쓸던 이겸의 빗자루 소리가 잠시 멎었다. 겉으로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정보의 파편들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김치중이 매점 매석을 통해 국고를 좀먹고 있으며 그 배후에 궁궐 내 권력 세력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순간이었다. 이겸은 빗자루질 한 번에 분노한 조각을 묻어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복수의 첫 단계는 김치중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겸은 노비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조용히 재편했다. 고된 일에 시달리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던 하인들에게 은밀히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환심을 샀다. 그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인의 부당한 처사를 기록하는 법을 알려주고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결속력을 심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모든 은밀한 소문은 이겸을 거쳐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주인의 귀로 들어가는 정보는 이겸의 손끝에서 걸러졌다. 동시에 이겸은 자신의 직속 주인인 김명윤의 파멸을 가속화했다. 명윤은 날이 갈수록 투전판에 빠져드는 한량이었다. 이겸은 명윤의 비위를 맞추며 그가 돈을 잃을 때마다 은근슬쩍 훈수를 두었다. 날이 소인이 꿈을 잘 꿨구먼유. 이번에는 장땡이 나올 기운이 확실합니다. 저쪽 박서방네가 들고 있는 패를 제가 슬쩍 봤는데 별거 없더구먼유. 이겸은 과거 양반 시절 익혔던 치밀한 산악과 상대의 심리를 읽는 해안을 이용했다. 초반에는 명윤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주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명윤은 이겸을 자신의 복덩이라 부르며 더욱 깊은 도박의 수렁으로 발을 들였다. 이겸은 알고 있었다. 판돈이 커질수록 김치중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 모은 비자금이 아들의 손을 통해 허망하게 흩어질 것임을.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이겸은 안채에서 낯익은 향취를 맡았다. 김치중이 새로 들였다는 애첩에 처소 앞을 지날 때였다. 그것은 예전 그가 정인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매화향이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여인의 가녀린 옆모습에 이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3년 전 영모의 불길 속에서 비명과 함께 사라졌던 그의 정인, 설아였다. 그녀 역시 살아남기 위해 원수의 품으로 뛰어든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겸은 빗자루를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며 눈을 감았다.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 예상치 못한 인연이 나타나며 그의 계획은 더욱 위태롭고도 치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매화 향기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이겸은 마당을 가로지르며 자신이 맡은 것이 환각이 아니기를, 동시에 환각이기를 바랐다. 김치중의 애첩이 머무는 별채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마루로 나왔다. 곱게 단장한 비단치마 아래로 드러난 버선코가 눈이 시리도록 하였다. 3년 전 이겸의 품에서 실을 읊조리던 서늘한 미모의 주인공, 설아였다. 이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마당 구석의 잡초를 뽑는 신용을 했다.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소리가 귀마까지 울렸다. 그녀는 김치중이 가장 총애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의 품에 안긴 정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손톱을 생으로 뽑아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거기 마당쇠야.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가 이겸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이겸은 비굴한 몸짓으로 몸을 돌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예, 마님. 부르셨구먼요. 방 안에 향로가 꺼졌으니 숯을 좀 채워 넣으련무나. 주변의 시종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겸은 굽실거리며 숯바구니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된 짧은 침묵의 시간. 설아는 차를 따르며 창밖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고 이겸은 거친 손으로 화로를 만졌다. 기어이 살아남으셨군요.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찻잔을 든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겸은 숯을 집어넣던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더러운 몰골의 노비가 자신이 연모했던 선비 이겸이라는 사실을. 소인은 그저 이름 없는 노비일 뿐입니다, 마님. 이름을 잃었다고 영혼까지 잃으셨을 리 없지요. 당신의 그 눈빛은 숯가루를 뿌려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려 이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한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치중에게 몸을 내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복수를 위해 스스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이었다. 3년 전 관비로 끌려갈 위기에서 김치중의 눈에 든 그녀는
가문을 망가뜨린 자의 침소에 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저를 증오하시나요? 증오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살아남아 주어 고마울 뿐입니다. 이겸의 짧은 대답에 설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감정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겸은 낮은 목소리로 김치중의 서재 벽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존재를 물었다. 설아는 김치중이 매달 초하루마다 안채 지하의 비밀 금고를 확인한다는 정보를 건넸다. 다음 초하루, 좌상이 입궐한 틈을 타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든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겸은 밖에서 김명윤을 도박의 늪으로 몰아넣어 가문을 경제적으로 파산시키고 설아는 안에서 김치중의 눈을 가리고 비밀을 빼내기로 했다. 방을 나서는 이겸의 등 뒤로 설아의 나지막한 기도가 들렸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주문이자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처절한 약속이었다. 마당으로 나온 이겸은 다시 허리를 굽히고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설아라는 가장 날카롭고 부드러운 칼날이 하나 더 품어져 있었다. 초승달이 구름 뒤로 몸을 숨긴 밤, 김치중의 저택 안채는 고요했으나 그 이면의 욕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들끓고 있었다. 이겸은 김명윤의 뒤를 따라 도박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명윤은 이미 이겸이 흘려준 확실한 정보에 눈이 멀어 있었다. 개놈아, 오늘 정말 큰 판이 열리는 게 맞느냐? 내 이번에 잃은 돈을 죄다 찾아오지 못하면 내 놈 목부터 칠 것이다. 명윤의 서슬 퍼런 협박에도 이겸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나리, 소인이 언제 나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운수가 대통하는 날이라 안 했구먼요. 다만 판돈이 워낙 커서 웬만한 재물로는 명함도 못 내민다 하더이다. 이겸은 명윤을 부추겨 김치중이 아끼던 골동품과 가문의 명의로 된 채권까지 손을 대게 만들었다. 명윤이 투전판의 광기에 휩쓸려 패를 던지는 동안 이겸은 밖에서 망을 보며 설아와 약속한 신호를 기다렸다. 안채에서 설아가 김치중에게 독주를 먹여 잠재우는 사이 이겸은 김치중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서재 지하로 침투해야 했다. 이윽고 별채 방향에서 작은 등불이 3번 깜빡였다. 설아의 신호였다. 이겸은 명윤이 판돈을 올리며 소리를 지르는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노비로서 집안의 배수로와 개구멍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서재 창틀을 넘은 이겸은 서늘한 감각으로 벽면의 책장을 더듬었다. 설아가 알려준 대로 특정 서책을 잡아당기자 육중한 벽면이 소리 없이 갈라지며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났다. 그곳은 김치중이 평생을 걸쳐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동료들을 배신하며 모아온 탐욕의 결정체였다. 은괴와 황금,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과 주고받은 매관매직의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겸의 눈에 증오의 불길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장부를 꺼냈다. 그것은 김치중의 필체를 완벽히 모사하여 그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를 추대하려 한다는 정황을 담은 밀서였다. 내 놈이 가졌던 명예와 권력이 내 놈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이겸은 진짜 장부의 결정적인 페이지들을 가짜와 바꿔치기했다. 김치중이 나중에 장부를 펼쳐보더라도 자신의 글씨라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정교한 작업이었다. 작업을 마친 이겸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투전판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명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명윤은 가문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김치중이 조정의 뇌물로 바쳐야 할 막대한 양의 은자까지 모두 잃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이겸이 미리 매수해둔 타짜들과 짠 고도의 심리전이었음을 명윤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비자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김치중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으나 명윤은 겁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치중의 권력이라는 거대한 탑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틈새로 파멸의 폭풍을 불어넣을 차례였다. 김치중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으나 그 밑바닥에서는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들 명윤이 투전판에서 날려버린 은자는 단순히 재산의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치중이 권력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 공신들에게 약조한 뇌물이었다. 뇌물이 전달되지 않자 그를 지탱하던 조정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김치중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다. 그는 양반 시절 익힌 서체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게 쓰이는 비만기 필체를 재현했다. 그가 조작한 밀서에는 김치중이 현재의 세자를 폐하고 유배지에 있는 다른 왕실 종친을 옹립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당장 목이 달아나도 이상할 게 없는 대역죄였다. 개놈아, 이 서신을 들고 남대문 밖 주막에 있는 최서방에게 전해라. 누구에게도 보여선 안 된다. 알겠느냐? 초조함에 눈이 뒤집힌 김치중은 결국 실수를 저질렀다. 급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보낸 서신을 가장 믿음직한 노비라 여긴 이겸에게 맡긴 것이다. 이겸은 허리를 굽히며 서신을 품에 안았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목숨을 걸고 전하겠구먼요. 대문을 나선 이겸의 걸음은 주막이 아닌 도성 한복판에 위치한 의금부 사령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 3년 전부터 이겸의 시체를 찾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던 추노군 대장 귀면이 그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귀면은 지난 몇 달간 김치중의 집 주변을 맴돌며 지나치게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노비 개놈의 정체를 의심해왔다. 어두운 골목길, 귀면의 칼날이 이겸의 앞길을 막아섰다. 노비치고는 걸음걸이가 너무 당당하구나. 이겸 도령. 이겸은 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노비의 말투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 서신을 꽉 쥐고 차가운 눈빛으로 귀면을 노시했다.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정의를 원하는가. 내게 정의 같은 건 없다. 그저 내 놈 목에 걸린 상금이 탐날 뿐이지. 귀면이 달려들었으나 이겸은 지난 3년 동안 산속에서 익힌 처절한 생존의 몸짓으로 공격을 피했다. 정교한 검술은 아니었으나 죽기 살기로 휘두르는 단도에 귀면의 어깨가 베었다. 이겸은 귀면의 안면에 흙을 뿌리고 골목 너머로 몸을 날렸다. 추격전은 도성 지붕 위와 하수구를 넘나들며 긴박하게 이어졌다. 가까스로 따돌린 이겸은 피 묻은 손으로 의금부에 밀고 함에 서신을 던져 넣었다. 그 서신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김치중이 보낸 진짜 서신들 사이에 이겸이 위조한 대역죄의 증거가 교묘히 섞인 거부할 수 없는 독배였다. 다음 날 새벽 도성은 금부도사들의 말발굽 소리로 진동했다. 김치중의 저택 대문이 거칠게 부서졌다. 서재에서 승리를 자신하며 차를 마시던 김치중의 눈앞에 대역죄인을 잡으러 온 관원들이 들이닥쳤다. 좌의정 김치중. 내 놈이 감히 왕실을 능멸하고 대역을 꾀했느냐. 김치중은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장부를 펼쳐 보였으나 그곳에 적힌 것은 자신이 쓴 적 없는 그러나 자신의 필체와 완벽히 일치하는 반역의 기록들이었다. 마당 한 구석,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주인을 보며 이겸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3년 전 타올랐던 가문의 불길이 김치중의 눈동자 속에서 똑같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옥방. 권력의 정점에서 조선을 호령하던 좌의정 김치중은 이제 악취나는 집단 위에 주저앉은 초라한 죄수에 불과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가문은 이겸이 심어놓은 단 몇 장의 위조 밀서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김치중은 피를 토하듯 소리쳤으나 그를 향한 시선은 싸늘했다. 그가 뇌물로 매수했던 동료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왕실은 완벽하게 조작된 그의 필체를 목격한 뒤였다. 그때
옥사복도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멈췄다. 창살 너머로 나타난 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감도 추상 같은 금부도사도 아니었다. 뗏물 꼬질한 삼배옷을 입고 굽은 허리를 한 노비, 개놈이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느냐? 김치중이 창살을 붙잡고 포효했다. 이겸은 대답 대신 천천히 허리를 폈다. 굽어있던 등이 곧게 펴지고 비굴하게 흐렸던 눈빛이 서리빨 같은 안광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품 안에서 해진 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냈다. 그 결연한 눈매가 드러나는 순간 김치중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3년 전 낙동강 벼랑 끝에서 죽었다던 대제학의 아들 이겸을 기억하십니까? 김치중의 턱이 덜덜 떨렸다. 죽은 줄 알았던 자가, 그것도 자신이 가장 천하게 여기며 발밑에 두었던 노비가 바로 그 이겸이라니. 네. 내 놈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이 모든 것이 정녕 내 놈의 짓이란 말이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대감께서 직접 쓰신 탐욕과 오만이 대감을 가두신 것이지요. 저는 그저 대감이 쓴 글씨에 숨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이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칼로 베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이 김치중을 덮쳤다. 바로 그 시각, 김치중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완성되고 있었다. 아들 김명윤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아버지가 숨겨둔 나머지 비자금 장부와 밀무역 명단을 직접 관가에 바쳤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폐륜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겸이 명윤에게 아버지는 이미 끝났으니 살기를 찾으라며 흘린 감언이설의 결과였다. 설화 역시 마지막 칼날을 휘둘렀다. 그녀는 김치중의 애첩으로서 알고 있던 모든 내부 비리를 증언하며 가문의 몰락에 쐐기를 박았다. 김치중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받으며 진정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죽여라. 차라리 나를 지금 당장 죽여라. 김치중이 울부짖었으나 이겸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대감은 죽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대감을 사형시키는 대신 노비로 삼아 변방으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대감이 짐승처럼 부리던 그 옷을 입고 평생 흙바닥을 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준비한 진정한 복수입니다. 이겸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옥사를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김치중의 절규는 이제 이겸에게 한낮바람 소리에 불과했다. 3년을 견뎌온 무거운 어깨 위로 비로소 가문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치중의 가문이 정몰되고 그 일가가 도성 밖으로 끌려가던 날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다. 거리는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화려한 가마 대신 포박된 채 맨발로 끌려가는 김치중의 등 뒤로 백성들의 야유와 오물이 날아들었다. 그는 이제 양반이 아니었다. 이겸의 예언대로 그가 평생 멸시했던 노비의 신분으로 변방에 역참해 평생 귀속될 처지가 된 것이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조정에서는 이문의 가문을 복권시키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이겸은 다시 양반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누렸던 대제학의 자리를 이어받을 기회를 얻었다. 도성 사람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선비 이겸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그가 다시 관복을 입고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겸이 향한 곳은 대궐이 아니라 낙동강의 그 벼랑 끝이었다. 3년 전 자신이 죽고 개놈이 태어났던 그 자리에 이겸이 섰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설아가 함께였다. 임금이 하사한 고결한 선비의 상징인 세곽과 도포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이 옷을 입으시면 다시 예전의 이겸 나리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설아의 말에 이겸은 강물을 굽어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그는 손을 뻗어 결이 고운 비단 도포를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의 손바닥에는 지난 3년 동안 빗자루와 낫을 쥐며 박힌 딱딱한 굳은 살이 선명했다. 양반의 옷을 입고 양반의 법으로 복수를 꿈꿨으나 정작 세상을 바꾼 것은 노비의 눈과 귀였소. 이 옷은 너무 가볍고
내가 본 세상의 무게는 너무 무겁구려. 이겸은 망설임 없이 갓을 들어 강물 위로 던졌다. 검은 갓은 물살을 타고 춤을 추듯 멀어져 갔다. 이어 그는 복권 교지를 궤에 넣어 깊은 물속으로 침전시켰다. 신분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나는 이제 이겸으로 살지도 개놈으로 살지도 않을 것이오. 그저 이름 없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며 살아가겠소. 이겸은 다시 해진 삼배옷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이제 펜 대신 숫덩이를 들고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기록하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설화 역시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화려한 한양을 등지고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저작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양반의 갓을 벗어 던진 자리에는 자유로운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훗날 조선의 야사에는 권력자들의 비리를 귀신같이 찾아내 징치하는 검은 꿩에 대한 전설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느 이름 없는 노비가 벌인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